자, 이어서 볼게요. 인간관계로 이어서 볼게요. 지우자. 보드마카가 잘 안 지워지고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칠판이 더 좋아요. 이 보드마카는 너무 매끈거려서 글씨가 자꾸 올려 써지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또 보기에도 불편하고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금 열악한 상황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조금만 힘냅시다. 그죠? 코로나가 금방 물러날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래서 좋은 시절이 돌아오겠죠. 그때까지 힘냅시다. 건강관리 잘하면서. 자, 그룹 다이나믹스 얘기하면서 이거 다시 정리할게요. 아까 한 거 마음에 안 들었어. 집단 역학. 이 집단 역학이라는 게 뭐냐면 집단 내 구성원들끼리 예를 들면 이렇게 A라는 집단이 있으면 자 해병대 집단 한번 볼까요? 해병대 여러분들 그 TV에서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해병대 친구들이 어때요? 상당히 멤버들이 동질적이에요. 일단은 성을 봤을 때 거의 남성이죠. 해병대 훈련소에서 있는 친구들 보면. 그리고 대부분 20대 초반이야. 그리고 신체적으로 건강한 친구들이 많고 그리고 또 뭐예요? 해병대 자원에서 간 친구들은 뭐 국가관이라든가 안보의식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 뭐 멘탈리티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어쨌든 상당히 동질적이다. 그러면 여기 멤버들이 이질적인 경우하고 동질적인 경우하고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 파워, 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죠. 일단 얘네들이 해병대 친구들이 동질적이니까 어때요? 구성원들끼리 똘똘 잘 뭉치겠어요? 안 뭉치겠어요? 잘 뭉치죠. 여러분들도 친구들이 우리는 뭐 조금 그렇잖아요.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친구가 있는 경우는 없죠. 일단 동질적으로 어때요? 나이가 동갑인 경우가 많아요. 그죠? 동갑이고 뭐 그리고 뭐 동갑인데다가 뭐 취미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면 서로 끌려서 친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코이시브니스라고 해요. 응집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동질적일수록 그죠? 집단 역학이라는 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게 있냐면 구성원들이 상호 의존성을 갖는다. 인터 디펜던스. 상호 의존성이라고 해요. 상호 의존성. 서로 의지한다. 이 해병대 친구들 훈련받다 어려우면은 힘든 그 친구들 막 도와주죠. 군장도 대신 매주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그 전우회로 똘똘 뭉쳐져 있잖아요. 서로 우리는 하나다.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거는 위험할 수도 있는데 집단 사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룹 띵크라는 거. 그룹 띵크. 집단 사고. 그러니까 집단 사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점으로 봤을 때는 구성원들끼리 똘똘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소수의 좋은 의견이 무시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청소년기에 있는 친구들이 청소년기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유혹에 빠지기 쉽잖아요. 그런 경우 이제 뭐 친구들이 한 7명이 모였는데 예를 들면 6명이 담배를 피고 있어요. 중고등학생인데 근데 한 친구는 담배 피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친구들이 담배를 다 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따라가게 되는 경우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집단 규범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규범에서는 야 우리가 이제 다 컸으니까 우린 담배도 피울 수 있어. 아직 청소년이지만 그런 규범을 갖고 있는데 그런 규범에 위배되는 행동을 해. 난 담배를 피지 않겠어. 건강에 안 좋으니까. 그러면은 그 친구는 집단에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집단 사고는 좀 위험한 측면도 상당히 있는데 어찌됐건 집단 역학의 특징은 응집성, 그 다음에 구성원 간의 상호 의존성, 집단 사고. 집단 사고가 이제 궁극적으로 잘 이루어질 때는 단합 같은 게 상당히 잘 되죠, 그죠? 집단 사고가 사실 전체주의 같은 경우에 이런 집단 사고를 좀 잘 이용하기도 하지만 이해되셨죠? 이런 것들이 어떤 인간관계론의 특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계속 설명하면서 볼게요. 자율성이라는 얘기 했는데 한번 봅시다.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호선 연구의 시사점 한번 볼게요. 호선 연구의 시사점 보면은 조직 구성원들이 과업만 수행하는 경제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자 하는 사회적 존재다, 사회인이다, 그쵸? 테일러는 조직에서 성과를 내려면 구성원들이 기계처럼 일해야지 뭘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 야 그리고 니들 일 열심히 하면은 차별 성과급 주잖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주목해야 할 단어가 2번에서도 나왔지만 이 단어예요. 모티베이션이라는 단어야. 모티베이션. 동기부여. 이 모티베이션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 라틴어의 무베레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어려움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무브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이 무브가 움직이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마음을 움직이면 뭐예요? 감동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물리 오브젝트를 움직이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이사하는 거, 이동하는 거 이런 게 되잖아요. 근데 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게 뭘까? 마음을 움직인다는 게 기계적인 존재면, 그죠? 너무 합리적인 존재면, 로봇이면은 이게 모티베이션 돼요? 인간의 모티베이션이 된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간이 사회적인 존재라는 거, 그리고 인간이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할 게 있어.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선생님이 언젠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보상에 따라서 컴펜세이션, 보상에 따라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죠? 예를 들면 어릴 적에 뭐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너 이번에 구구단 열심히 외우면, 초등학교 때 구구단 1학년 때 배우나 2학년 때 배우나 어쨌든 초등학교 저학년 때 구구단 9단까지 다 외우면 엄마가 맛있는 마카롱 사줄게 그랬다고 해보세요. 어린 애기한테. 그럼 애기는 이 보상 때문에 동기부여 되잖아요. 동기부여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자발적 행동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동기부여라고 했을 때는 인간이 욕구가 있는 존재로 봐요. 그러면 인간관계론하고 관련이 있죠. 근데 이제 보상이라는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이거 잘 보이나? extrinsic compensation이 있고, 혹은 뭐 이 보상과 그냥 동기부여를 붙여서 extrinsic motivation 혹은 뭐 compensation, 외재적 보상 혹은 외재적 동기부여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보상하고 동기부여 같은 차원으로 봐서. 하나는 intrinsic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외재적, 이건 내재적 보상, 뭐 내재적 동기부여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테일러가 인간을 어떤 기계적인 존재로 봤지만 차별 성과급을 줬다는 측면에서는 동기부여라기보다는 사람을 끄는 어떤 유인책으로다가 보상을 이용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막연하게 동기부여에 대해서 체계화는 안 됐지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차별 성과급. 저 같은 경우에는 삽질을 잘해서 더 많은 성과급을 받았잖아요. 강호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 시간에 공부한 내용 생각해보면 한 번에 짐을 많이 나를 수 있어서, 그죠? 무거운 짐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우리 2번 보세요. 조직 구성원의 동기부여는 요거겠지. 내재적 동기부여겠지, 그죠? 나는 인포멀 그룹에 속했어. 저 그룹에 속했고 나는 동료들과 친하니까 우리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끼리 열심히 한번 일해보자. 조직을 위해서 일해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정리를 하면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동기부여 그러면은 인간이 어떤 욕구가 있는 존재, 그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카롱을 먹기 위해서 열심히 구단을 외워요. 그럼 먹고 싶다라는 건 욕구잖아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급여를 줘서, 그러니까 금전적인 보상을 통해서, 그죠? 외재적 보상이라는 게 급여 같은 걸 주는 거거든요. 어떤 급여라든가 어떤 금전적인 걸 줘서 동기부여를 일으키려고 하는 건데, 유인책으로다가
테일러는 어떤 차별성과급 제도를 썼고 인간관계론에서 호선 연구에서 발전한 인간관계론을 가만히 보면 어떤 내재적 동기부여에 관심을 두지 않았나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내재적 동기부여라는 것은 금전적 보상 없이도 자기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 계기를 말하거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인포멀 그룹에 속함으로 해서 집단의 멤버들과 하나가 되려는 어떤 그런 심리가 작용을 했겠죠. 괜히 말씀드렸나? 시험 문제에 뭐 그렇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테일러와 예를 들면 메이오가 공통적으로 관심을 두었다는 건 동기부여다. 뭐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그렇게 나오면은 상당히 이제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게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테일러는 뭐 동기부여에 대해서 관심을 전혀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외재적 보상, 내재적 보상이 있는데 테일러 잘은 몰랐겠지만 뭔가 유인책으로 보상을 생각했고 우리가 인간관계론 혹은 호선 연구의 이제 어떤 확장된 어떤 체계, 연구 체계로서 인간관계로서는 내재적 동기부여에 관심을 두었다. 내재적 보상에 관심을 두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의사소통, 갈등 관리 다 인간이 자연적인 존재고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재밌네요. People without organization이래요. 그러니까 조직은 없고 사람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에서 조직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조직 자체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조직이 추구하는 어떤 목표라든가 그로 인한 성과가 의미 있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무시되고 사람들 간의 어떤 그런 끈끈한 정과 관계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People without organization, 조직 없는 인간이라는 말은. 그리고 조직 행동이라는 어떤 연구 테마가 활성화될 수 있는 단초가 되었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연적이고 사회적 존재라는 전제하에 조직 행동은 연구가 되니까. 제가 제일 처음 시간에 조직 행동은 어떤 측면을 갖는다고 했어요. 구성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갖다가 우리가 규명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모든 인간이 이성적이라고 한다면 인간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연구할 필요가 없지. 인간이 자연적 존재고 사회적인 존재니까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다양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심리도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조직 행동 공부를 하시게 되면 심리학 부분에서 차용한 이론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조직 심리학 부분 같은 경우.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그 동기부여 부분 조금 헷갈리면 연락 주세요. 테일러는 원칙적으로 동기부여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 같지만 차별적인 어떤 성과급을 줌으로 인해서 외재적 보상을 통한 유인책을 사용했다는 정도.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동기부여라는 말 자체가 인간이 자연적인 존재라는 걸 전제를 하고 있으니까. 테일러는 인간을 합리적인 존재를 봤잖아요. 기계적인 존재로.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똑같은 설명을 여러 번 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할까봐 좀 강조하시는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도 이해 안 가시면 언제라도 질문을 하시기 바래요. 뭐 최근에는 질문을 많이 받아서 하루에 전화가 한 7통 정도는 오는 것 같아요. 매번 응답을 해주는데 혹시 조금 뭐 응답이 늦어졌거나 아니면 만족스럽지 못한 응답이 있다고 한다면 솔직하게 그냥 얘기하세요. 선생님 조금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정리하고 우리 16페이지로 한번 와볼까요? 16페이지에 거기 보면 매슬로우의 이론이 있네요. 비헤이비어럴 어프로치를 공부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될 거는 호손 실험의 내용과 호손 실험의 어떤 결과 그리고 호손 실험이 행해진 어떤 배경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배경, 연구 결과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말씀드렸을 때 그 학습한 내용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싹 스쳐가면 이를테면 메이오가 호송콩 서부전기회사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명 실험을 했고 인간을 보는 관점이 자연적인 관점, 사회적인 관점이야.
그리고 인간의 어떤 인포멀 그룹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궁극적으로는 인간관계론에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메슬로우나 우리 앞에 표에 나오는 메슬로우나 맥그리거라는 사람들도 그 연구학파를 우리가 얘기할 때 인간관계학파라는 말을 써요. 그 얘기는 뭐냐면 호손의 연구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연구는 조직 구성원들을 기본적으로 전제할 때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존재로 파악을 하고 연구를 시작했다. 그런 측면이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죠? 자,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 우리말로 얘기하면 욕구 단계 이론이라고 해요. 메슬로우는 상당히 행동 같은 게 늦었던 것 같아요. 슬로우 하니까 그죠? 성이 맞추고 슬로우인가? 또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 욕구 단계 이론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이 메슬로우의 연구는 사실 교육학 같은 분야에도 많이 적용이 돼요. 1940년대에 등장한 거니까 그죠? 호손 실험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등장한 이론이죠. 메슬로우의 이론은 기본적으로 어떤 이론이냐? 동기부여 이론이에요. 인간은 욕구가 있고 그죠? 어떤 본능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욕구 충족을 하기 위해서 그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혹은 욕구 충족을 하는 과정에서 동기부여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메슬로우의 가장 큰 업적은 인간의 욕구가 하이라키, 계층을 닫는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서부터 써볼게요. 첫 번째 인간의 욕구는 어떤 욕구냐면 베이직. 우리가 이것을 생리적 욕구라고도 하거든요. 기본적인 욕구, 그죠? 의식주에 관련된 것들. 우리가 실제 조직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욕구, 조직에서 충족시켜 줘야 되는 욕구. 그래야 동기부여가 될 테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강의를 하는데 지금 몹시 배가 고프거든요. 밥 먹은 지가 오래돼서. 그러면 지금 제가 어떤 욕구가 있어요? 뭔가 먹고 싶은 욕구. 이런 게 기본적인 욕구예요. 의식주에 관한 거. 베이직. 자꾸 베이직이래. 베이식인데 발음이 그죠? 베이식 니즈는 의식주에 관한 거. 회사에서는 어떤 거를 얘기할 수 있냐면 조직에서는 일하는 어떤 사무실을 따뜻하거나 쾌적하게 관리해 준다거나 아니면 임금을 상계가 가능한 최저임금을 준다라든가 그죠? 이런 것들. 근데 이런 욕구가 충족되면 그 다음 단계 욕구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세큐리티 니즈예요. 안전 욕구. 사람이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해결되고 최저급여를 받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고용보장을 원할 수 있네. 야, 우리 회사에서 내가 정년 퇴임 때까지 했으면 고용에 있어서 안전성이 보장되잖아. 세큐리티 니즈.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욕구가? 이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면 여기 충족이라는 거 쓰자. 충족 이렇게. 충족되면 어떤 욕구가 생길까요? 소셜 혹은 러브. 여기서는 이걸 사회보다는 사교적인 욕구. 이제 의식주 해결되고 고용보장이 됐어. 안정을 찾았어.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뭔가 어울려서 끈끈한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 뭐야? 네 번째는 메슬로우의 니드 하이라키 지워있다 칸이 보잖아. 그 다음에 욕구는 인간이 다른 구성원들에게 이스틴 존경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우호적인 분위기 하나만 써봅시다.
그리고 여기는 존경의 욕구니까 조직에서는 뭐 승진 같은 것들이 되겠죠. 야, 저 친구는 우리 회사에 들어온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팀장으로 승진했네. 존경받잖아요, 무리들로부터.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는 다섯 번째는 자아 실현의 욕구, 셀프 액츄얼라이제이션 이즈 자아 실현. 궁극적으로 자기의 능력을 신장시키고 잠재력을 폭발시키고요. 그래서 어려운 것도 수행해보고. 그래서 이런 어떤 단계별로 욕구가 충족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럴듯하죠. 근데 이게 상당히 그럴듯한 이론인데, 그래서 이제 핵심은 이런 욕구가 충족돼야 동기부여가 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지금 저한테 이제 베이직 니즈가 막 커져서 맛있는 빵과 우유 같은 걸 주면 제가 이제 먹어가면서 수업을 하면 배가 부르면서 기분이 좋아지겠죠, 그죠? 욕구 충족이 됐으니까 수업할 수 있는 힘도 나고, 그죠? 지금 저는 목도 마르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렇거든요. 참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충족이 되면,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면 효과적인 강의 이루어지겠죠. 근데 이 이론이 이 단계별로 간다는 게 상당히 설득이 있긴 한데, 진짜 그런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욕구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발생하는가? 반드시 기본적인 욕구서부터 안전의 욕구, 사회적인 욕구, 사교적인 욕구, 존경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로 가나요? 어떤 사람은 3단계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제가 갑자기 한 1조를 상속받는다고 해보세요. 1조. 어떤 일로 인해서 제가 1조를 먼 친척으로부터 이제 상속을 받는다고 해보세요. 1조라는 또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에서, 제가 만약에 회사를 다니고 있다라고 하면 어떤 직장에서 나 회사 계속 다녀야 되는데 어떡하지? 조금 있으면 우리 애들이 대학생이 되는데 등록금을 갖다가 내가 마련해 주려면 나는 좀 더 일해야 되는데 나 여기서 회사에서 명예퇴직 당하면 안 되는데 막 그런 생각에 벌벌 떨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1조면. 그럼 회사는 왜 다녀요, 제가? 회사 안 다니겠죠. 일하겠어요? 이 강의도 촬영 안 할 거예요. 제가 지금 1조를 상속받았다고 하면. 왜냐면 제가 일하는 거는 생계 유지의 어떤 목적이 크니까. 물론 존경의 욕구나 자아실현 욕구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좀 거짓말일 수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들 같아도 여러분들의 전화 1조가 있다고 하면은 일 안 하겠죠. 그럼 뭐 하겠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활동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활동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야구 하는 거하고 야구 보는 거거든요. 이건 진짜로. 그러면 이제 야구장에 가서 야구를 막 보는데 사람들과 동호회를 하나 만들어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프로야구라고 한다면 또 특정 팀을 같이 응원할 수 있는 사람들과 모여서 응원을 한다든가. 그러면 요 단계잖아요. 돈은 상당히 있어. 기본적인 욕구하고 안전의 욕구는 이미 다 끝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지. 난 회사 안 다니고 동호회 만들어 사람들하고 친목 도모하고 있어. 이거. 단계부터 시작이 안 될 수도 있다. 1단계부터 시작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런 걸 놓친 것 같아요. 매슬로우는 욕구가 계속 커지는 거나 깊어지는 측면을 놓친 것 같아요. 뭐라고요? 욕구가 계속 커지거나 깊어지는 측면을 놓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 있어요. 제가 지금 현재 나이가 직장에 들어와서 한 4년 정도 일해서 한 32살이라고 쳐봐요. 28살에 졸업을 해서 한 4년 정도 일해서 32세가 됐어. 그 32세 동안, 4년 동안 열심히 이제 돈을 모아서 자동차를 하나 구입했다고 해봐요. 자동차를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자동차를 구입했어요. 소나타 정도, 소나타나 그랜저 정도 되는 현대차를 구입을 했는데 막 이렇게 되게 뿌듯하겠죠. 자기 돈으로 이렇게
차를 마련해서. 근데 이제 이 자동차를 사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동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동차는 소나타도 상당히 그랜저도 상당히 좋은 자동차지만 자동차 중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비싼 자동차들 많잖아요. 뭐 1억, 2억, 심지어 막뭐 4억하고 4억 하는 자동차도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자동차를 사가지고 자기 돈으로 사서 되게 뿌듯한데 고등학교 때 친구였던 사람이 있어. 부유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기 뭐 비싼 수입차를 이렇게 탁 몰고 와요. 매덕 하는. 그러면 이 친구가 봤을 때 자기 자동차가 좋아 보이지만은 않을 거예요. 이미 나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 탈 것에 대한 욕구. 우리 자동차 있으면은 뭐 우리가 가고 싶은 국내에는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나 분명히 자동차가 있는데 지인이나 친구가 나보다 훨씬 좋은 차를 타면 탐이 날 수 있잖아요.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누가 집을 마련했는데 나 집 마련해서 좋은데 지인 집에 갔더니 그 집은 더 좋아. 그럼 그것도 부럽기도 하고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욕구가 좀 커질 수 있다. 욕구에 있어서 어떤 뎁스가 있다라는 측면을 놓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드린 게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에 있어서 단계설이라는 말도 쓰고 이론이라는 말도 써요. 우리는 정확하게 합시다. 매슬로우의 니드 하이라르키 티어리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2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3부로 이어갈게요.